어느 날 우리의 박문수 어사가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고자 자맹을 나섰습니다. 어느 작은 주막에 들러 귀동냥을 하던 중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귀에 들어왔지요. 원산 김씨 집안 말이오. 그 집안 연료가 한둘이 아니라는디 연료문이 아주 대숲처럼 늘어섰다 하더구만. 그래? 그거 참 기특한 일이로구먼. 그렇지, 그래. 참으로 훌륭한 집안이오. 박어사는 잔을 든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연료가 많다는 것은 대단하고 또 기특한 일이었지요. 연료문이 그토록 많다니. 그래, 한번 그 집안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구나. 함경도 원산까지는 먼 길이었지만 그 훌륭한 집안을 한번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긴 것이지요. 며칠을 걸어 원산 김씨 집안에 도착한 박어사는 역시 초라한 행색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문대로 대단한 부잣집이었지요. 기와집이 이어지고 행랑채만 해도 서너 채나 되었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박어사가 목청을 높이자 행랑에서 하인 하나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요? 혹여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느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주인 어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나왔습니다. 사랑채로 모시라 하셨습니다요. 이리로 드십시오. 박어사는 하인을 따라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랑채에는 어린 도령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철없는 아이의 천진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안으로 드십시오. 도령은 공손히 인사를 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는 손님을 위한 저녁상을 내오라 시켰습니다. 박어사가 보기에는 겨우 11~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네가 이 집의 호주냐? 박어사가 묻자 도령이 단정히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가시고 네가 호주가 되었단 말이냐? 도령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예, 저희 선친들께서는 다 일찍 작고하시고 아니 계셔서 그리 되었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박어사는 속으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어린 나이에 이 큰 집안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겠구만. 참으로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도다. 그리고 어린 아이 대하듯 하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도령과 박어사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인 하나가 허둥지둥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 저녁에 무슨 일로 그리 호들갑이냐? 문중회의가 있다고 잠깐 좀 오셨다 가시랍니다. 도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손님을 모셨다. 그런 연유로 문중회의는 못 가겠구나. 그러니 가서 그리 말씀드려라. 그러나 하인이 물러갔다가 잠시 후 다시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문중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 있는데 도련님이 꼭 계셔야 하니 기어이 좀 왔다 가시랍니다. 그때 박어사가 나섰습니다. 도령,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네. 문중 회의를 하는데 도령 없이는 회의가 안 된다고 할 정도이니 가야 하지 않겠는가? 혼자 편히 쉴 테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보시게. 도령이 미안한 표정으로 박어사에게 거듭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다녀올 터이니 손님께서는 먼저 편히 주무십시오. 알았네. 도령이 밖으로 나간 후 박어사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이라 그런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어사는 한참을 뒤척이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한 밤이었지요. 시원한 밤 공기를 쏘이며 천천히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 담장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니, 저것은 박어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분명 사람이 담을 넘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오다니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박어사는 조심스럽게 안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중문을 지나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안채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몇몇 방에서는 희미한 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도령의 말에 의하면 선친들이 모두 일찍 작고하셨다고 했으니 아마도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거처하는 방들이렸다. 그렇게 박어사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안채를 둘러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자가 주변을 살피며 안채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어사는 숨을 죽인 채 얼른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기고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안채의 한쪽 끝에 있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어사는 더욱 몸을 낮추고 그림자가 들어간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인이 반기는 소리 그리고 사내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과 간부의 사이가 분명한 듯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이 흐른 후 방 안의 분위기는 이내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지요. 벌써 가시려고요? 여인의 목소리에서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곳에 올 수 없어.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것이오. 뭐라고요? 떠나신다니. 그럼 저는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 되지 않소? 귀한 집안의 과부로 말이오. 사내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드린 것이 얼마입니까? 비녀며 가락지며 돌아가신 서방님의 유품이던 옥대까지 모두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하하하. 그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 쓴 대가였지. 대가라니요. 아무튼 이제는 다 끝났어. 내가 오늘은 그동안의 정 때문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여주러 온 것이오. 참 다정하지 않소? 그러니 이제 나는 잊고 잘 사시오. 아니,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사랑? 푸아하하. 당신 참 순진하시구려. 과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도 일이오. 그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오? 박어사는 처마 밑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를 버리고 가시면 뭐? 어쩔 것이오? 소리라도 지를 것이오? 그럼 당신이야말로 이 집안에서 쫓겨날 것 아니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냥 연료 소리 들으며 잘 살아가시오. 나는 이만 가겠소이다. 사내가 일어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여인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컥 하고 사내의 놀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인연이! 당신이 날 버리면 차라리 함께 죽겠어요.
여인이 은장도를 뽑아 사내의 등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몸을 돌리며 여인의 손에서 은장도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이년이 감히 날 죽이려 들다니? 제발,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사내는 빼앗은 은장도로 여인을 찔렀습니다. 순간 여인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내도 이미 등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며 한두 걸음 옮기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엎어진 채로 내던 사내의 신음소리도 점점 약해지더니 그마저도 이내 끊어졌지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죽음의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박어사는 처마 밑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지요. 직접 개입할 틈도 없이 조금 전까지도 정을 통했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박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랑채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잠시 후 도령이 방으로 들어와 박어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주무시지 않으시면 한 입 잡수십시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그 보따리를 풀어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문중 회의에서 나온 음식을 싸온 것이었지요. 박어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네. 집안에 웃어른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갖다 드려야지. 내가 먹어서 쓰겠는가? 도령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큰 숙모님, 작은 숙모님 목까지 다 싸왔습니다. 이것은 할머니 목, 이것은 어머니 목, 이것은 손님 몫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잘 먹겠네. 도령은 어서 그것들을 갖다 드리게나. 도령은 해맑은 얼굴로 음식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박어사는 다시 몰래 도령의 뒤를 따랐습니다. 도령은 먼저 할머니 방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 안 잔다. 문중에서 이것 보내셨습니다. 이것 좀 잡숴보세요. 오냐, 잘 먹으마. 도령은 그렇게 할머니와 큰 숙모, 어머니의 방에 차례로 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숙모의 방으로 갔습니다. 숙모님, 주무세요. 잠시 기다렸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령이 다시 불러봤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박어사는 처마 및 어둠 속에서 도령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도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지방 앞에서 발을 몇 번이나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주저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문고리를 잡고는 한참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여인의 방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예법과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령이 조심스럽게 문을 슬쩍 열었습니다. 방 안의 참상이 도령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령은 문을 얼른 닫았습니다. 어린 도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령은 사랑채로 돌아와 살며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얼이 빠져 있었지요. 박어사는 이미 먼저 와서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주무십니까? 박어사는 대답하지 않고 잠이 든 척했습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하지만 박어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오늘 밤 이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을 말입니다. 집안에 큰일이 벌어졌고 이 집안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이 일을 처리해야 하지만 또 아직 어린 몸으로 혼자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감하고 힘든 일이었지요. 그러나 다른 누구의 도움으로 해결할 일 또한 아니었습니다. 박어사는 도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보기 위해 잠든 척한 것입니다. 코를 골골 골며 깊이 잠든 신용을 냈지요. 잠시 후 도령이 살금살금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채 마루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어사는 방 안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도령과 다른 어떤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령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 듣거라. 오늘 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에게 독립해서 살만한 살림 미천을 마련해 줄 것이다. 상대방이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그것이 참말이십니까요? 박어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목소리, 나를 맞이했던 그 종놈의 목소리로구나. 도령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내가 간단하게 말하마. 노비 문서를 없애주고 한 살림 내줄 터이니 너는 반드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다. 박어사는 방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이 집안에서 가장 영리하고 믿을 만한 종을 불러 도령이 오늘 밤 일에 대한 처리를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인이 면천에 기회를 걸고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지요. 도령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고 허투루 입을 놀린다면 내 목숨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알겠느냐? 종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말씀이면 제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요. 그래, 그럼 됐다. 일단 헛간에 가서 가마니 하나 가지고 오너라. 종이 황급히 가마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령은 종을 데리고 숙모의 방으로 갔습니다. 박어사는 또다시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밖에 숨어 듣고 있는 박어사에게 도령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여기 이 사내의 시신을 가마니에 담아라. 도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도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아무도 모르게 땅을 깊이 파서 묻거라. 만약 추후에 네 놈이 오늘의 일을 입에 담는다면 네 목숨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명심하거라. 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물론이지요. 죽어도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도령은 먼저 할머니 방부터 차근차근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할머니,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 잘 잤다. 큰 숙모님, 밤새 안녕하셨는지 여쭙고자 문안 드렸습니다. 그래, 나도 평안히 잘 잤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고맙구나. 너도 잘 잤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숙모의 방 앞에 섰습니다. 숙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숙모님, 주무십니까?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어찌하여 숙모님은 오늘 왜 이리 잠을 많이 주무십니까? 잠도 안 깨시고. 도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주저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방 안의 참상이 도령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숙모는 어젯밤에 본 그대로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도령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우리 숙모님이 자결을 했다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외쳐댔습니다. 그 비명 같은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곡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게 의연하시던 분이 남편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자 문중회의에서 도령이 나섰습니다. 우리 숙모님 같은 분은 조정에 상소를 올려 연려문을 세워야 합니다.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으신 진정한 연려이십니다. 문중 어른들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옳다. 조정에 상소를 올리도록 하자꾸나.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연려지요. 며칠 후 모든 내막을 알고 있는 박어사는 별말 없이 이 집을 떠났습니다. 도령은 정중히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먼 길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집안의 일을 계속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씨 집안에서 조정에 올린 상소는 받아들여졌고 마침내 연려문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연려문이 세워지고 낙성식을 열기로 한 날, 박어사는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왔었던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로 변장한 채였지요. 도령은 박어사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 손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침 숙모의 연려문 낙성식을 치를 예정이니 보시고 천천히 머물다 가십시오.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만. 그럼 좀 쉬었다 가겠네. 그리고 박어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도령이 무엇을 꾸미는지 끝까지 봐야겠다. 그날 저녁 도령은 하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전에 숙모와 간통한 남자의 시신을 처리했던 바로 그 종도 있었습니다. 이제 연려문을 받았으니 곧 면천을 시켜주겠지요. 도령은 그 종에게 따로 일을 맡겼습니다. 너는 내일 거지들의 접대를 책임지거라. 다른 손님 말고 오로지 거지들만 접대해야 한다. 거지들을 푸대접하거나 박대했다가는 귀한 연려문에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 거지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거지 대접을 잘하도록 해라. 도령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종은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명심하겠습니다요. 이튿날 낙성식은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박어사와 도령이 함께 자고 있는데 도령이 살금살금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어사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도령은 헛간에서 말린 볏짚단을 한아름씩 날라다가 연려문 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려문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지요. 활활 타오르는 연려문을 보며 도령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연려는 무슨 놈의 연려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뛰어나왔지요. 불이야! 불이야! 연려문이 불타고 있다! 도령이 종을 불러냈습니다. 그 숙모의 간부를 처리했던
종이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어제 니놈에게 거지들을 잘 대접하라고 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거지들이 우리 숙모님 연려문에 불을 댄 것이다. 그러니 너를 내가 살려둘 수가 없다. 도령은 칼을 들었습니다. 종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도령의 가슴 속에서 비명처럼 터져나온 말하지 못한 도령의 속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구나.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다만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 네 처와 자식들은 내가 평생 책임지마. 더 이상 고생하며 살지 않도록 내가 보살피겠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이지요. 도령은 눈을 질끈 감은 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양반의 체면을 위해 하인이 희생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인은 양반 집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고 그들의 목숨은 가볍게 취급되었지요. 하지만 도령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지들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화가 나서 불을 질렀나 보네. 라고 하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이제 완벽하게 모든 증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박어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토록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다니. 하지만 도령이 떨리는 손도 보았습니다. 거짓된 명예를 스스로 불태워 없애는구나.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진실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나도 무겁구나. 박어사는 복잡한 심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이 어린 도령의 대담함과 정직함에 감탄이 느껴졌지요. 그리고 어린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박어사는 김씨 집안을 떠나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원산 김씨 집안의 연려문 중 하나가 거짓임을 밝혀냈나이다. 하오나 그 집안의 어린 도령은 대단한 인물이옵니다. 임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상세히 말해 보거라. 박어사는 자초지종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문의 체면을 세우고 또한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바로잡았다 하니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다. 그런 인물이라면 장차 나라의 큰 그릇이 될 것이니 잘 살피도록 하여라. 그 후 박어사는 지방을 오갈 때마다 원산 김씨 집안에 들렀습니다. 도령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도령은 박어사를 스승처럼 따랐고 박어사 또한 도령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령은 학문을 열심히 닦아 과거에 응시했고 마침내 장원급제하여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일꾼으로서 나라의 큰 신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도령은 놀라운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었지요. 거짓된 연려문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불태워 진실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명예도 지켰지요. 간통의 추문이 아닌 연려의 자결로 마무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하인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령은 그 하인의 가족을 평생 돌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미 빼앗긴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켰지요. 도령은 훌륭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시대가 만들어낸
슬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